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에 반대하는 반대측 인론자 김예은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을 편의상 청소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첫째,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이 규정한 5대 강력 범죄를 기준으로 절도 범죄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2019년 2,500여 명, 2020년 2,400여 명, 2021년 3,000여 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엄벌화 조치를 하더라도 전체 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둘째, 비난 가능성이 작은 아동은 성인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조 71항에 따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언급됩니다. 즉, 모든 결정에 있어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 정서적, 교육적 필요에 있어 성인과 다릅니다. 따라서 법 위반 청소년의 비난 가능성은 성인보다 적습니다. 책임주의에 따르면 비난 가능성이 적은 청소년은 형벌도 적게 받아야 합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고 하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년사법제도의 이유이고 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처우를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보호는 억압이나 응고와 같은 형사사법의 전통적 목표보다 사회복귀와 회복적 사법의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B는 아동, 즉 청소년의 발달에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체포, 구금, 징역을 포함한 자유박탈은 최후 수단으로만 최단의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교정과 교화의 목적을 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소년 범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기에 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재범 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권위 아동 청소년 인권관은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인권위 측에서는 엄벌보다는 교정 교화가 소년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위 주장과 근거들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측 임안을 맡은 누팀의 박소민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최근 성인 범죄 못지않은 잔혹한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법 제정 이후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에 정해진 것으로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성숙 단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3세 청소년은 1975년에 비해 키는 17cm, 몸무게는 21.6kg 증가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또한 과거에 비해 약 2세가량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발달과 더불어 초중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으로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적 발달 또한 빨라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으나 범죄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수가 해마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 2년이라는 경미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데 비해
범죄 소년은 소년 교도소 최대 15년형이라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어 처벌이 강화되면 처벌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범죄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실질적, 심리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피해자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만 14세에서 1살을 낮출 경우 1년에 250명, 또 만 12세로 2살을 낮추면 371명이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한 명이라도 더욱 법의 보호를 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전 타임 30초 사용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작전 타임 30초 드리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교정과 교화에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의 범죄가 흉악하다고 느껴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었을 때 촉법소년은 충분히 교화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둔 보호처벌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형법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의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들어주신 범죄율 자료 통계 출처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대검찰청에서의 자료 2022년 4월 18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입문에서 첫 번째 주장으로 육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로 인해 그것이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청소년의 신체적인 2차 성징기가 시작되면서 대뇌피질에서는 회백질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서 정신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체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발달이 함께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화와 처벌이 함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촉법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여론의 영향에서 아예 자유롭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찬성 측에서는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소년법 취지인 교정과 보호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분에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권리 보호와 범죄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되려 묻고 싶은 부분이 예방 효과를 저희는 이제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바이면 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범죄가 예방된 객관적인 자료나 해외 사례가 있는지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 이방문에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범죄율 감소에 보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촉법소년이 계속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 측 반박을 맡은 이휘영입니다. 앞서서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이 육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신체적인 발달 수준, 정보력과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성인과 다른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행동 통제 능력, 분별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보력과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상호 변별 및 행동 통제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비난 가능성이 적고 책임이 적으니 당연히 성인들과는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거로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덴마크 사례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덴마크 사례를 보면 오히려 형사처벌이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2010년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형사 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으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였고 소년 범죄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결국에는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로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해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응보의 원리로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수위의 처벌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화를 조금 줄여줄 뿐이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처분을 내리고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올릴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정비해 회복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8년간 소년 재판을 담당하셨던 부산지검 천종호 부장판사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또한 아까 전두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 김붕영 교수의 뇌구조 연구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뇌를 연구해보니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6개월간 체계적 치료를 실시한 뒤 다시 재검사한 결과 전두엽과 다른 뇌 부위와의 연결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을 하면서 저희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성 타임 30초 사용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 반박자 윤여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으며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비난 가능성이 적은 아동은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교정과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근거에서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고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대검찰청에 자료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상 검찰청과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낸 통계자료가 아닌 검찰청, 경찰청에서 낸 통계자료에선 집계되지 않는 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또한 검찰청에선 2018년부터 이 이유에 따라 아예 소년범을 집계하지 않았기에 법원이 출처가 아닌 반대 측의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촉법소년 형법 범죄자 수는 그 절대적 건수만 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듯 보이지만 계속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수를 감안하면 결코 단순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위해 저희 측에선 해당 연도별 14세 미만 소년 수 대비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비율을 따져 직접 추세선을 그어본 결과 최근 2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둘째, 두 번째 근거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은 아동은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소년의 비난 가능성이 성인보다 적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을 하향하여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 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구별된 범죄소년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촉법소년 연령의 범위를 수정하자는 것이지 소년을 아예 보호하지 않겠다, 즉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셋째, 세 번째 근거로 교정과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연령 하향만이 유일무이한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교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교화와 처벌은 반여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주의 중 교육주의에 따르면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를 동원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는 소년보호주의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화의 일환으로 처벌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책 2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전 타임 1분 사용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시간 되었습니다. 저희 작전 타임 30초 사용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찬성 측에서 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촉법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과기록 회부 제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연령 하향과 함께 이행한다면 충분히 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가벌성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자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형사처벌과 보호 처분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서 제시하신 청소년의 행동 통제 능력과 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정확한 통계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반박에서 그 뇌 구조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뇌를 연구해보니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김국영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자료라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해자를 향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상 제도가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에 더 좋은 방향성은 아닐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게 되었을 시 여러 가지 재판 참여 등 현재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율이 이 덴마크 사례를 예시로 들어주셨었는데 덴마크에는 범죄 소년 제도가 있습니까? 덴마크에 정확하게 그 범죄 소년의 제도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똑같이 소년보호 처벌을 강화했을 때 재범 증가 등 역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 처분 말고 처벌을 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화의 의미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주장은 이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처벌이다. 처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처벌에서 어떤 교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에서 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교화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 보호주의에 따른 교육주의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아까 반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요약을 맡은 윤찬휘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란 말은 자칫 촉법소년이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들이라는 한간의 오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촉법소년의 범위를 줄이면 된다고 쉽사리 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촉법소년을 배척하게 될 뿐 형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년범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래의 고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떤 답을 내어놓고자 하는 이 토론이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법 제정 이후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상대 측 주장에 저희는 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향상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정비해 회복을 돕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딱 이어서 저희 주장의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엄벌한 조치를 하더라도 전체 성형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청소년의 비난 가능성은 성인보다 적습니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성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았을 때
책임주의에 따르면 비난 가능성이 적은 청소년은 형벌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기에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은 누군가의 과거인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단절된 어느 한 계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유구한 흐름 속에 언제라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냥 청소년의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사회에 다시 환원시킬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전 타임 30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팀 찬성 결론을 맡은 명재호입니다. 우선 양팀 모두 최선에 다한 디베이트를 펼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연령 하향의 효과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상대 측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 연령 하향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해 주셨으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면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2010년부터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인과 최근 6년간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이 계속해서 범죄소년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촉법소년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소년의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두 번째, 소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상대 측은 청소년이 행위 통제 능력의 없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근거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해 주셨으나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 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비해 발달한 청소년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준 또한 같이 낮추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해 근거로 들어주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와 범죄소년 제도의 존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정 교화의 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이행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리스 샤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가 달린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변화의 한 걸음을 떼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이었죠. 결선 1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들